81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 저자 박문환, 박이수. 출판일 2024년 1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40년 투자 대가 샤프슈터의 주식 투자 방법 알기? 책 소개. 40년 투자 고수가 딸을 위해 고른 단 하나의 투자 공부법. 시장 분석의 대가 샤프슈터 박문환.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꿀 분야의 금융 투자 수업.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없는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가 있다. 샤프슈터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한 박문환 투자가다. 40년 동안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정석 투자의 원칙을 보여주었고, 수십 년 동안 밤 12시에 일어나 고객들에게 투자 인사이트가 담긴 편지를 써온 금융계의 전설로 통한다. 그리고 이제 딸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40년 투자 노하우의 핵심을 딸과 함께 이 책에 빼곡히 담았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장의 흐름을 읽기란 쉽지가 않다. 경제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 기업의 재무제표 속 숫자의 질에 겁을 먹기 십상이다. 그래서 곧들 종목을 맹목적으로 찾으러 다니며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결국 자산을 잃는다. 그리하여 이 책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는 뉴스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풀어내는 이벤트 스터디라는 새로운 투자 공부법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지식을 전하고 장세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당장 차트 분석이나 기업 재무제표를 몰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 리스크 관리를 고민 중인 중급 투자자의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줄 전략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박문환, 금융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 분석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컵1금융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며 샤프슈터 저격수라는 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정석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12시에 일어나 고객들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써온 그는 금융계에서 전설로 통한다. 그의 분석이 특별한 이유는 가격 변동을 표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각국의 경제 상황은 물론 역사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시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저서로는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와 샤프슈터의 분석 시리즈가 있으며 현재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글로벌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 전문가로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의 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하우투비리치의 고정 패널로 출연해 초보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가 될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저자 박이수. 유튜버. 3년차 경제 방송 크리에이터. 처음에는 경제 이슈에도 금융 투자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차트나 자료 속 숫자만 봐도 알레르기가 생길 지경이었다. 그러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고 금융 문맹이 될 것 같아 40년간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해온 아버지를 졸라 1:1 과외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제는 경제 흐름을 쉽게 설명해주고 시장 전문가 아버지에게 초보 투자자다운 질문으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 하우투비리치를 운영 중이다.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며 경제 현안을 짚어내고 이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 이벤트 스터디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법을 나누고 있다. 경제의 기억자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기에 투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에 자신처럼 투자에 관심도 없고 관심은 있어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제와 투자의 재미를 알려주고자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를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장 숫자를 몰라도 투자가 된다. 투자의 접근 방법을 바꾸면 부의 기회가 찾아온다. 아버지가 시장 전문가인 만큼 주식으로 자산을 쉽게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내심 바랐습니다. 독립할 때 반지하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샤프슈터 박문환의 딸이자 이 책의 저자 박이수는 어린 시절 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반지하에 대한 기억이라고 밝힌다. 불을 켜도 집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점차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저자 박이수는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또래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60년을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느끼고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근로 소득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해 자산을 늘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자들은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실물 자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더라도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오르기 마련이라며 더더욱 투자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샤프슈터 방문하는 딸을 위해 그리고 딸과 같은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40년 투자 경험의 기본이 된 이벤트 스터디라는 투자 비결을 전한다. 단번에 부자가 되는 비법은 아니지만 초보 투자자 딸이 한 걸음 한 걸음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방법이다. 투자 대신 투기만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경기 침체와 시장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섣불리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장세별 투자 전략 마스터하기. 시장 상황은 계절이 바뀌듯 달라진다. 호황과 불황, 침체기를 오간다. 그 주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때인지 일시적인 반등세인지 아니면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주식 차트를 읽거나 전문가의 말을 쫓으려 하지만 차트 해석은 너무나 어렵고 전문가들의 말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일쑤다. 시장이 지금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초보 투자자로서는 너무나 어렵다. 중급 투자자 역시도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저자들에 따르면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대처할 자신만의 원칙과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와 각종 지표,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 돈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앞서 경제 이벤트 뉴스를 봐야 한다. 대형주의 차트를 보되 그것을 복잡하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날의 뉴스들을 찾아 읽는 것이다. 또한 금리, 환율, 육아처럼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나 관심 있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을 공부한다면 초보 투자자도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 투자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온갖 뉴스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증시와 뉴스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아, 환율, 금리 등의 상관관계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킬 경제 이슈가 눈에 들어오고 조금씩 낯설었던 용어도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차트 공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먼저 투자 공부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결국 뉴스 사이의 연관성과 패턴이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며 부녀의 수업에 함께 참여하며 이벤트 스터디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각각의 이벤트가 연결이 되면서 자신만의 투자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 몰랐던 돈의 흐름을 찾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차트와 기업 분석에 앞서 스스로 경제를 해석하게 하는 투자 로드맵. 이 책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엄선하고 정리해 투자 원칙과 함께 담아냈다. 크게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길이와 주제에 따라 이벤트를 나누고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 미래의 기회를 가져다 줄 산업 분야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6개의 장 속 29가지의 이벤트들을 통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한다. 이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에서 3강은 그동안 증시를 움직인 전반적인 이벤트와 흐름을 파악한다. 먼저 1강에서는 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달러와 유가 금리 등을 이야기한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과 맥락을 알도록 한다. 2강에서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연준의 작동 원리,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준의 메시지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3강에서는 미중 관계, 러우 전쟁, 이란 등 세계 각국의 역학 관계를 통해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을 살펴본다. 후반부인 3강, 6강은 어떻게 실전에 임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도록 한다. 4강에서는 점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매매 방법과 ETF, 채권 투자 등을 다룬다. 5강에서는 시장의 지표 사이에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6강에서는 미래를 바꾸는 반도체, AI, 자율주행 등에 대한 종목과 기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호재와 악재 사이 자신의 투자 방법과 원칙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투자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 투자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한 권이다.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당시에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라는 게 없었어. 그 대신 차트를 그려주는 회사가 있었지.
관심이 많은 회사는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 당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지표는 거래량이었어.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은 그날 어떤 이유로든 매수와 매도가 심하게 충돌했다는 의미잖아.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충돌하지는 않아. 거래량이 터졌다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었다는 말이지. 나, 는 그런 재료들을 조사한 거야.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더라 하는 경험치를 계속 모아가면 적어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는 않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 사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 종목의 민감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 대다수의 종목에 고르게 영향을 주는 금리 환율 유가 등의 뉴스도 있고 개별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 뉴스도 있어. 이를 공부하는 걸 이벤트 스터디라고 해. 이벤트 스터디를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 나온 뉴스가 어떤 종목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있게 되더구나.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랑 일본의 닛산, 토요타, 혼다는 모두 범용차라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 싸우는 형태로 발전해 왔어. 그러니 엔화 약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자동차일 수밖에 없지. 자동차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엔화가 원화보다 약세를 보인다면 국제시장에서 일본차 가격이 우리나라 차보다 저렴해진다는 말이잖아. 다만 엔저 현상은 동행성보다는 약간 후행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계약하고 선적하고 시장에 뿌려지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충분히 조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을 생각이야. 지금까지의 100년이 석유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데이터를 누가 거머쥐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심해서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중국이 건설하려던 10여 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도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 시진핑이라면 그냥 타이완을 확 침공해버릴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중국은 늘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왔고 시진핑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직접 말했을 만큼 타이완 국경을 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패권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데이터 센터를 굴려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반도체잖아요. 마침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 TSMC고요.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 TSMC를 확 집어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MZ세대는 아무래도 화끈한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게임스탑, 마스터피나 AMC 같은 종목에서 쇼 포지션을 취했던 회사들이 큰 손실을 떠하는 이유도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다발성 공격 때문이었고요. 2021년에 밈 주식 열풍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밈 주식 현상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미국에는 합법적으로 공매도 숏셀링 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제법 많아요.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고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공매도하는데 자신들의 계산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남기죠. 개인 투자자라면 공매도 회사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밈 현상은 이런 공매도 세력과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시작됐어요. 공매도 물량이 많은 회사를 하나 골라서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집중 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가가 오르겠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PBR이 한 배수보다 아래라는 것은 주가가 청산 가치 아래로 하락했다고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회사 문 닫고 정리해도 그 가치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물론 과거에 강한 위기 상황에서는 0.6배수까지 하락한 적이 있어. 그건 시스템 위기 때니까 제외하고 침체기라면 대략 0.8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면 돼.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ETF 증폭 효과와 깃발 효과가 시장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대략 0.9배수 아래에서는 강력 매수, 1.0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이 정도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봐. 프로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쳐. 그런데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다 팔 주식이 많지 않아. 주식시장의 궤적은 직선이 아니니까 언제든 조정이야 있겠지만 혹여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매도할 물량이 없으니 낙폭은 제한되겠지? 그러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 어떤 이유로든 주가가 상승을 지속한다면 프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비었으니까 그걸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상승 폭이 제법 크겠지.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런 비관적 시황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프롤로그 1. 함께 투자 공부를 시작할 독자들에게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기택이 사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반지하 집과 정말 비슷했거든요.
물이 철벅거리는 장판, 곳곳에 핀 곰팡이, 조명을 켜도 집은 어두웠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곰팡이와의 동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거듭한 끝에 13살이 되던 해에는 서울로 올라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됐죠. 당시 아버지는 증권사에 다니셨는데 저는 그저 아버지 일이 대단히 잘 풀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첫 월급은 300만 원대였습니다. 또래보다 빠르게 취업했고 사회초년생의 평균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저축까지 하는 제가 꽤 멋지다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일하면 10년 정도 월급 착실히 모으면 부모님 집 주변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유롭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제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60년 정도 모아야 하더군요. 당황했습니다. 60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아버지가 계신 서재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80살이 되기도 전에 이런 집을 사신 거냐고 말이죠. 아버지가 시장 전문가인 만큼 주식으로 자산을 쉽게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내심 바랐습니다. 독립할 때 반지하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절대 종목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종목을 찾을 눈과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벤트 스터디라는 특별한 공부법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전문가들의 말과 어려운 차트 분석, 넘쳐나는 경제 이론 대신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뉴스를 공부해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벤트 스터디라니 숫자를 싫어하는 저에게 이보다 완벽한 공부 방법은 없었죠.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는 갖은 구박을 견뎌야 했지만 이벤트 스터디 덕분에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축적해오신 지식과 경험까지 조금씩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투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콘텐츠를 만들며 전문가의 언어를 쉽고 풀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경제를 전혀 모르던 딸과 40여 년간 투자만 해오신 아버지가 함께하는 경제 채널 하우투비리치가 탄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중에는 시기가 지난 것들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벤트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공부 내공을 쌓으면 장담하건대 시장과 투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 책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각국의 금리 환율 유가, 중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연준의 행보,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관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 변수가 많은 위험한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 악재와 호재를 구분하는 방법, 미래의 기회를 가져다줄 산업 분야를 다뤘습니다. 이 책에도 여러 데이터와 숫자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이벤트를 읽어가는 태도입니다. 숫자는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준이 됩니다. 차트 분석은 투자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투자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맥락이 잘 짚이지 않는다면 저의 시선에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한 핵심 요약을 먼저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나 알고 싶은 이야기부터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 책장 사이를 편하게 오가도 좋습니다. 딸이 투자를 쉽고 재밌게 해나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진심이 독자분들에게도 분명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 2. 어떤 투자 공부법이 필요할까? 이수야, 내가 처음 주식을 접했을 때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 1985년에 주식시장은 어지간하면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거든. 그렇게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만 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좋다가도 나빠지기를 반복하게 돼 있지. 몇 차례의 굴곡을 거치면서 호황 때의 수익은 잠깐 나에게 들렀다 간 것일 뿐 정작 내 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내가 주식 공부의 필요성을 실감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단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 시절에는 경제 관련 서적이 거의 없었어. 체계를 쌓기 어려웠기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지. 주식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뛰어든 사람이라면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런 이들에게 이벤트 스터디를 강력히 추천해. 복잡하고 딱딱한 경제 서적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거든.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해줄까?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당시에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
그 대신 차트를 그려주는 회사가 있었지. 관심이 많은 회사는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 당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지표는 거래량이었어.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은 그날 어떤 이유로든 매수와 매도가 심하게 충돌했다는 의미잖아. 매수세와 매도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충돌하지는 않아. 거래량이 터졌다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었다는 말이지. 나는 그런 재료들을 조사한 거야.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더라 하는 경험치를 계속 모아가면 적어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는 않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 사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 종목의 민감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 대다수의 종목에 고르게 영향을 주는 금리, 환율, 유가 등의 뉴스도 있고 개별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 뉴스도 있어. 이를 공부하는 걸 이벤트 스터디라고 해. 이벤트 스터디를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 나온 뉴스가 어떤 종목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줄지도 알 수 있게 되더구나. 예를 들어볼까? 중국은 2017년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설치 이후 자국민이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오는 걸 금지했지? 하지만 6년 후인 2023년 8월 중국 문화여유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허용할 거라는 뉴스가 있었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이벤트 스터디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었을까? 우선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하겠지. 과거의 유커들은 크루즈를 많이 이용했는데 첫 번째 기항지가 제주도라면 당연히 제주도에 거점을 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야. 실제로 그 뉴스가 나온 날이 2023년 8월 10일이었는데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 그 회사는 마침 제주도에 카지노를 개장해 놓고 있었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날부터 재료가 소멸한 8월 말까지 1만 270원에서 1만 7,400원까지 무려 7,000원가량 올랐어. 이수야, 내가 이 세상에 저평가된 회사는 이제 더는 없다고 했지?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이나 있고 같이 분석이 가능한 투자자만 수십만 명이야. 어떤 애널리스트의 눈에도 띄지 않고 1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종목이 1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는 일은 거의 없어. 하지만 이벤트 스터디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딱 보도된 뉴스가 그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매수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단다. 투자가 쉽고 재미있어지는 건 덤이고 말이야. 이것만으로도 이벤트 스터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니? 에필로그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며 이벤트 스터디 사용 설명서 예측 대신 현재에 충실한 대응을 이수 아버지, 제가 주가는 왜 떨어지나요? 라든지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와 같은 시황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100번 중 99번은 나도 모르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전문가이신데 본인만의 시황 예측 기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뿐 아니라 아버지 주변 분들 역시 저와 같은 기대를 하실 텐데요. 시종일관 모르지라고 답변하시니 한편으론 응? 정말 없으신 건가? 가르쳐주기 싫으신 건가? 싶어서 내심 섭섭하기도 해요. 아버지 나는 그냥 늘 새벽에 깨어 세상을 읽을 뿐이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은 낮이니까 경제활동이 일어나잖니. 그래서 우리가 밤을 보내는 동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의 소임이야. 뭔가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이런 건 놓은 지 오래됐어. 시황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자신은 시황 전문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예를 들면 하워드 마크스가 대표적이지. 이수 하워드 막스라면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투자에 대한 논평을 담은 메모로 유명하잖아요. 그의 메모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제 논평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맞아. 워런 버핏도 그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메일함에서 보이면 가장 먼저 열어서 읽어본다. 나는 그에게 항상 뭔가를 배운다. 라고 했을 정도니까. 하워드 막스가 꼽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워야만 하는 7개의 단어. 절대 아니다. 항상 영원히 할 수 없다. 아닐 것이다. 일 것이다. 해야만 한다. 이수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대체로 학원이나 예측과 관련된 단어 같아요. 아버지 그렇지. 한마디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시황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남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도 말라는 얘기야. 이수 시황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측 없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 시황 전문가? 하워드 막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시장을 예측하는 일을 오래전에 그만뒀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이후로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수 아버지 말씀이랑 똑같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밤새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나 역시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축내기도 했지. 일테면 2008년까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늘 예측을 했어. 하지만 당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단다. 2008년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웠을 때잖아. 우리 증시도 폭락했는데 난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1400포인트 아래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단언했어. 하지만 지수는 속수무책으로 내려가 900선까지 무너뜨렸지. 그날 이후로 나는 시장을 예측하는 멍청한 일을 완전히 그만뒀단다. 너무나 충격이 컸던 나머지 전문가라는 직업을 그만둘까도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비겁하게 도망가기보다 진짜 봉사를 하자는 생각에 마음을 바꿨지. 이수봉사라면 아버지가 새벽에 고객들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도 사실 시황 예측이 아닌가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야요? 아버지, 자 봐봐. 예를 들어 어느 날 새벽 나는 영국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의 발언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시간은 낮아도 종가는 높을 거라는 생각을 말할 수 있었어. 이건 그저 누구보다 열심히 시장을 들여다봤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 예측이나 예언이 아니야. 시장이 최근 왜 하락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악재가 반전될 요소도 알 수 있었던 거지. 게다가 며칠 전부터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아침 그 발언을 접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 아침 일기예보에서 가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출근길에 꼭 우산을 준비하세요. 라고 알려주잖아. 아버지가 한 일이 그거랑 비슷한 거지. 이수 저랑 얼마 전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0.9배수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예측이 아닌가요?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을 말하며 기업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아버지 당연히 아니지. 시스템 위기와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만 아니라면 대개 그 즈음에서 매수했을 때 손해보지는 않더라라는 경험치에 기반한 조언이었어. 혹시 기억나니? 그때 단서를 하나 달았잖아. 만약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0.6배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은행으로부터 생기는 위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의심을 받아 경제가 경색되는 상태를 말한다. 예측이라면 모년 모월 모일에 어디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니? 그런데 영국의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러시아의 대통령이 실각을 할지 말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지 말지, 더군다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또 다른 예로 만약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Fed의장이 금리를 6%까지 올리면 어쩔 건데? 연준 금리가 5%만 돼도 우리나라 경제가 삐걱거리는데 6%까지 오른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터지지 않겠니? 이런 모든 것을 예측해서 지수 저점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야. 이수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전문가에게 바라는 답, 원하는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솔직히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렇다면 시스템 위기가 정말 올 수 있냐는 질문도 딱히 의미가 없겠네요? 아버지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 그러니까 현재로선 제롬 파월이지. 그런데 아마 파월 자신도 시스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를걸? 잘 와닿지 않는다면 지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알려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수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긁어모아서 지수를 사라고 하셨죠. 그때 주가가 무섭게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겁이 났는데 전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으니까 최대한 샀어요. 아버지 그래? 날 믿어서 샀다니 고맙구나. 동시에 미안하게도 그건 내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였어. 이 바이러스가 엄청난 사망자를 낼 것이고 온갖 변종을 만들어내며 인간 세상을 2년 넘게 괴롭히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수에 올인해보라고 했던 거지. 만약 내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유 중인 것들 다 매도하고 쉬자고 했을 거야. 당시 일은 아버지 생각이 맞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수익을 낸 사례야. 시황과 관련해서 오히려 진실을 상세히 알수록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설령 도깨비의 공유가 와서 앞으로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도 투자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당신이 만약 예측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면 그중 대부분은 허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 이수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는 포춘 텔러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맞죠? 그래프조차 몰라도 되는 가장 쉬운 투자 공부법. 이수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중요한 건 공부의 방향을 잘 세우는 것인데요. 이론에 국한된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의 효용을 높이고 싶어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든 초보 투자자든 거시적인 시각을 키우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투자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보면 외워야 할 그래프도 많고 경제학파부터 이론까지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질 않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 그래프도 중요하지.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당장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자면 단연 이벤트 스터디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차트를 해석할 줄 몰라도 일단 딱 보면 유난히 길고 빨갛다든가 아니면 유난히 길고 파랗다든가 하는 특별한 일봉들이 있거든? 특별히 어떤 뉴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야. 그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꾸준히 찾아보면 어느 순간 시황의 달인이 될 수 있어. 요즘 HTS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쉽게 해볼 수 있는데 우선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보는 거지. 대형주 200개를 뽑아서 하루에 10개씩만 분석해봐. 3년 정도의 일봉 중에서 가장 긴 봉을 찾아 그날의 뉴스를 분석해보는 거지. 시장 경험치를 늘린다는 게 사실 별것 아니야.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만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 나 역시 초보 시절에는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의 뉴스를 먼저 분석했어. 아, 이런 뉴스가 악재로 작용했구나. 이날은 이 뉴스가 호재였구나 하고 뉴스와 시장 상황을 연결하며 공부했지. 이런 것들부터 익힌 다음 시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해 나가는 게 순서겠지. 이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반영해서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하는 게 딱히 쓸모가 없는 일이라는 걸 명심할게요. 시황의 대가라고 불리는 하워드 막스나 아버지와 같은 시황 전문가들마저도 시황 예측,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애플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양쯔 메모리로부터 자사에 필요한 반도체의 40%를 충당하기로 했으나 미 정부의 제재 권고로 양쯔 메모리와의 계약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분기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황 전문가라는 말씀인 거죠. 아버지, 바로 그거야. 실제로 2022년 10월 넷째 주 수요일 기준 외국인들이 바로 그 뉴스를 접하고 14영업일 동안 전기전자를 매수했거든. 바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전문가야.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거지. 이수 그날의 주식시장은 바로 그날 생긴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로 결정된다. 앞날을 예단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시장에 대응하라라는 말씀이네요. 일간 경제와 숫자를 몰라도 괜찮아. 돈의 흐름 이해하기. How to be rich. 이수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뉴스를 가장 먼저 살펴보니? 사방에서 쏟아지는 뉴스 중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니? 첫째는 금리란다. 잘 관찰해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거나 내리고 심지어 증시 자체가 강세인가 약세인가를 떠나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날,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한 날은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금 흐름에서 찾을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안전한 미 국채가 박앤세일을 한다는데 다른 곳에 투자해서 한눈 팔 필요가 없잖아. 마치 백화점 세일처럼 말이야. 한마디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상의 돈이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뿐만이 아니라 미 금리는 글로벌 금리의 기준점이야.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조달 금리도 일제히 오르겠지?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늘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야.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의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동을 건다는 뜻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 둘째는 환율이야. 달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가치의 척도잖아? 달러로는 석유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지. 그런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척도가 움직인다는 것이니 그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잘 관찰해보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날은 꽤 높은 확률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셋째는 석유 가격 동향이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겠지. 특히 석유 가격은 그 석유를 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석유 화학 전체 공정에 매우 중요하고 그 밖에 여행 레저 부문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버지는 새벽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살펴본단다. 간밤에 미 증시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달러가 너무 강해도 슬픈 미국. 달러는 모든 실물 자산과 교환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 실물 자산의 희비가 엇갈리죠. 예를 들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은 대체로 하락합니다. 달러는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달러로 살 수 있는 것들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말이고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러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2022년 9월 원달러 환율이 천장을 찍고 이후 1,400원 전후를 오르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적은 1997년 외환 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등 두 번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경제 위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무섭다고까지 할 만큼 킹달러의 모습을 보였던 달러가 2022년 11월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달러가 하루에 1% 이상 오르내리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당신은 하루가 멀다고 1%대의 급등락을 보이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달러가 강하면 미 국채가 곤란해. 이수 그동안 시장을 굴림해왔던 킹달러가 이제는 좀 약해질 수도 있을까요? 아버지 모든 변곡점은 시끄럽기 마련이지. 지수의 변곡점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 등락폭이 커지는 것처럼 달러의 시세 변곡점에서도 거래가 실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변곡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전과 반대로 간다는 의미인 건 아니지만 약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해줄게. 바로 외국인들이 이머징 에머징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야. 외국인들은 달러의 중기적 강세를 전망할 때는 대체로 이머징 주식을 매수하지 않거든. 어떤 종목을 사서 5% 수익이 났는데 달러가 10% 강해졌다면 오히려 5%의 손실이 나니까 말이야. 새롭게 부상한다는 의미로 신흥시장을 가리킨다. 이수 달러가 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알려주세요.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기조적 현상, 아니면 잠시 약세를 보이다가 말 것인지 기술적 반락에 따라서 시장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이벤트 스터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시점에 나온 뉴스들을 찾아봤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미국, 특히 미 국채에 심하게 타격을 줬기 때문이야. 자칫 채권 시장까지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이수 잠깐 질문이 있어요. 달러가 강하면 보통 미 국채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나요? 미 국채를 구매하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이론적으로는 이수 말이 맞아.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나빠지는 법이야. 달러가 강해지면 미 국채를 보유한 사람이야 좋겠지만 너무 강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 신규 매수세가 약해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금값이 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금에 투자하고 싶겠지? 하지만 짧은 시간에 2배로 올랐다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질 거야. 보유 중인 사람은 매도하고 싶어 할 것이고 금값이 너무 비싸니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겠니? 국채도 마찬가지야. 강달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간이라면 인기가 있겠지만 이미 달러가 많이 올랐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채를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신규 매수자는 유입되지 않겠지. 이수 제닛 옐런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 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가요? 2022년 10월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SIFMA 연차총회에서 제닛 옐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근 미 국채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무부는 금융감독 당국과 협력해서 채권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버지 이벤트 스터디 제대로 했네. 아까는 왜 대답하지 않았어? 이수 나름대로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확신이 부족했어요. 제가 알아본 것 중에 채권 시장 공포지수 IC 버프 MOV라는 게 있는데요.
바이러스 쇼크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또다시 2008년처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달러의 강세가 미 국채에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미 국채 시장 유동성 경색의 원인이 오히려 강달러 때문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요. 특히 2022년 11월 FOMC 회의에서 터미널 금리 터미널 레이트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는 그에 맞춰서 더 오를 거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실제로 연방기금 금리에서 관찰되는 내재 금리는 2022년 11월 FOMC 회의 직전에 4.9%였던 것이 회의 이후 5.2%까지 상승했단 말이죠. 금리 사이클상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금리에 대해 시장에서 생각하는 최종 금리? 현재 거래되는 선도 금리, 즉 미래의 대출 및 채권 구매에 관련된 금리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금리 수준. 아버지 맞아. 그런데 달러의 강세는 터미널 금리 수준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에 좀 더 영향을 받는 편이야. 쉽게 말해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는가 보다는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는가가 달러 강세에 훨씬 더 영향을 준다는 말이지. 이수연준이 이미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그렇다면 통화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버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면 좋을 게 없다는 점은 분명한 팩트야.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미 국채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니? 이수 같으면 1,400원의 달러를 바꿔서 미 국채 사겠어? 아무도 안 사지. 그러면 미 국채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움직여서 강달러의 속도만이라도 늦추지 않을까 싶었지. 그리고 FOMC 회의 직후 달러가 좀 약해졌지?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1월 FOMC 회의 직후 1,420원대였으나 그 다음 주 1,310원대를 기록했고 2023년 1월 1,23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수 만약 달러가 계속 하락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머징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있겠네요. 이머징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달러의 약세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외국인은 유럽 시장이 불안해서 다시 달러 강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외국인은 채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전자라면 이머징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 후자라면 매수하겠지. 게다가 달러가 계속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어. 급등락을 거듭할 수도 있는데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 가격 변동성만 조금 있어도 미 국채에 대한 매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니 말이야. 예를 들어 20만 원 하던 금이 30만 원, 50만 원을 지나서 100만 원까지 오르면 아무도 안 사겠지? 하지만 100만 원까지 갔던 금이 70만 원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100만 원으로 올랐다가 또 80만 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겠니? 오히려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좀 더 완만하게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커져야 해. 가장 기본적인 물가와 경기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지. 달러가 약해질 때 주목해야 할 국내 업종은? 이수 만약 달러가 약해지고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아버지, 미국에서는 회사의 이익 전망치를 중시하지?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증시에서는 환차익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이야.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때 이머징 증시에서는 대체로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이수 외국인들에게 환차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원화를 직접 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원화를 직접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외환 시장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원화 대형물로 우리 증시에서 초대형주를 먼저 사는 거지. 외국인들이 되돌아오는 시기에 주로 초대형 지수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란다. 핵심 요약. 달러가 강할 때, 즉 원화보다 달러가 비쌀 때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에 미 국채 시장이 대체로 좋아진다. 하지만 달러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신규 매수가 급격히 줄어 미 국채 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고자 한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매수한 것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고 환차익을 노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과연 달러의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경기와 물가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미 재무부의 간곡한 요청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중기적으로 달러의 강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스터디 달러가 1등을 유지하는 법. 엄청난 양의 신권 화폐를 찍어내는데도 달러는 어떻게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가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전학을 갔는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살짝 쥐어봤거나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아예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를테면 설사약? 아, 물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말이죠. 첫 번째 방법, 영원한 을로 만들기. 달러의 가치는 달러를 제외한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해 매겨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통화 바스켓이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통화들의 꾸러미를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와 스웨덴 크로나와 스위스 프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켓 속 통화들의 가치는 매일 바뀌며 이에 따라 달러 역시 상대적 수치가 바뀌는데 이것을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합니다. 즉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고 해도 다른 6개보다 강하다면 달러는 강해 보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달러가 강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일본 국민의 성향은 수동적인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군주가 바뀌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이 없었고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군주가 바뀌는 일이 생길 때마다 복종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부의 수동적인 성향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런 일본인들에게 미국이라는 아주 강한 군주가 새로 생겼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우라늄과 플루토늄 방식의 핵폭탄이 떨어졌고 그곳 주민들 대다수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나갔죠. 이때 막부 시대 때부터 그들의 염색체에 각인돼 있던 굴복하고 복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정보가 작동하면서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이후 미국이 세운 자민당이라는 정권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여당을 차지해왔으며 미국이 뭔가를 제안하면 크게 거슬리지 않는 한 고분고분 수용했죠. 미국은 이런 일본을 잘 도와서 초강대국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적절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돈이 부족해지면 마음대로 찍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마음대로 찍으면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구소련과 대적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그래서 신권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도 욕먹지 않을 묘안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교생이 6명밖에 없는 곳으로 전학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통화 바스켓이라는 것을 만들고 달러 지수는 그들 통화 6개에 대한 상대평가로 고시하기 시작합니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에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평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달러는 이들 6개 통화 대비 돋보이기만 하면 명목상 1등을 할 수 있었죠.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